이건 우주왕복선 아니에요? 얘는 우주왕복선이에요. 근데 우주로 나갔다 온 건 아닐 거고요. 우주왕복선 초창기에 우주왕복선이라는 걸 만들자라고 지시를 해서 이제 처음 만들기 시작한 초기 모델이에요. 이걸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버전을 만들어서 실제로 우주에 사용한 건데 이름 엔터프라이즈라고 써 있고요. 야, 아니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큰데. 그러니까 너무 저 거대하네. 로켓에 붙어 있는 사진은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대기 마찰을 너무 많이 심해서 네. 불탈 수도 있잖아요. 너무 멀리서 빠른 속도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방열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저 앞쪽에 그 콘 있는 데랑 바닥을 뭐 불타지 않게 그리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특수한 물질이어야 되거든요. 피카라는 물질이 있는데 성분은 안 알려줘요. 완전 보안 기술 중에 네. 하나여서 이 피카를 못 만들면 우주왕복선을 못 만드는 거예요. 핵심 기술이네요. 네, 그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 네. 방열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핵심이어서 중요한데 그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논문에도 거의 쓰지 않고. 이런 건 진짜 바로 군사적 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래요. 엄청난 그러니까 열에 건질 수 있다는 게. 사실 천문학자들은 보안이 별로 없거든요. 네. 다 공개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 뭐 이런 거 열에 견뎌야 돼. 정확히 그거예요. 그 물질을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앞에 이제 무엇을 싣고 어디로 갈 건데 그쵸. 이게 필요하니? 니네 어디 가려고 이게 필요하니? 이런 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 우리도 뭐 화성 탐사도 하고 싶고 나중에 다른 행성도 탐사선 보내고 싶은데 이게 없으면 좀 어렵죠. 가긴 힘들고 그냥 근처에서 돌다가 끝내야 되는데 착륙하고 싶으면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가? 왜냐면 결국에는 얘가 국방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거죠. 자, 북한이 쏘아 올린 우주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을 역설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이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죠. 군사 목적으로 출발한 북한 발사체와 달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과학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렇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우주 발사체 기술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발사체 안에 무기가 들어있으면 대량 살상 무기가 되는 거죠. 앞에 인공위성이 들어있으면 과학적인 목적에 우리 인류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인공위성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전쟁의 이야기를 한참 했잖아요. 네. 전쟁은 이제 총을 쏘고 나면 뜨거워지고 폭탄이 터지면 불길이 솟아오르는 그런 뜨거운 전쟁, 그걸 이제 핫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은 하지 말기로 모두가 합의를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서로 간의 경쟁 관계 같은 거는 좀 남아있는 그럴 때 콜드워라고 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처음에 냉전이라는 단어가 아직 싸움이 덜 끝나서 냉랭한 분위기야. 그래서 우리 좀 아직 차가운 사이 이래서 냉전이라고 부르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란 뜻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냉전 시대에는 무얼로 그럼 전쟁을 했는가 하면 우주 경쟁으로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멀리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었잖아요. 전쟁하는 동안에. 그래서 점점 기술이 개발이 많이 돼서 나중에는 서로 다른 대륙까지 아주 멀리 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기술에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ICBM인데 너무 가까이 가서 쏴야 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멀리서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고 아주 멀리 있는 국가를 태평양 건너서도 타격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이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전쟁 억지력을 여전히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놓고서 이거 무기야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이거 인공위성이야라고 이제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북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처음 발사한 뒤 2016년까지 줄곧 자신들이 발사하는 장거리 로켓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소련이 먼저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게 돼요. 이 ICBM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위성을 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바짝 추격을 해서 몇 달 뒤에 발사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하지만 최초의 타이틀은 소련이 가져간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인류 최초로 생명체를 태워서 우주로 보내는 것, 인류 최초로 사람을 태워서 우주로 보내는 것. 불과 몇 달 차이로 계속 소련이 이기고 미국이 뒤따라가고 소련이 이기고 미국이 뒤따라가는 이런 과정을 계속 겪게 됩니다. 달에 먼저 간 게 소련이 먼저 갔다고요? 달에 탐사선을 먼저 보낸 건 탐사선을. 소련이에요. 달에 착륙한 최초의 탐사선, 뒷면을 돌아온 최초의 탐사선, 이게 다 소련이었던 무인. 거예요. 네, 무인. 무인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달 뒷면 사진, 음. 그 지구에서는 달의 앞면만 보이니까 달 뒤로 돌아갈 때 찍은 거, 이거는 소련이 찍은 거예요. 우주 경쟁에서 사실 미국은 계속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우리가 역전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을 달에 보냈다가 안전하게 되돌려 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폴로 계획이고요.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 아폴로 계획이랑 소련이 무인 달 탐사선을 보내는 루나 시리즈가 거의 같은 시기에 계속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역전을 하는 계기가 되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나라가 되고 한참 뒤에 다시 우주전쟁에서 또 이기는 나라가 되는 그 과정들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그 아르테미스 탐사궤 그거는 네. 뭔가요? 그 아폴로 계획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르테미스가 네. 신화에서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의 이름이거든요. 쌍둥이 누이의 이름을 붙인 어떤 계획이 있다. 네. 그러면 비슷한 일을 할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아르테미스 계획은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이에요. 예전처럼 달 자체에 가는 게 목표는 아니고요. 달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더 해보자. 또 테스트하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화성으로 가겠다. 이런 목표를 최종 목표는 하고 화성으로 있습니다. 가겠다. 네, 네. 그래서 달을 이제 실험실로 사용하는 거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우주 실험실이잖아요, 사실은. 아폴로는 원래 3명이 타는 거였거든요. 아르테미스는 반세기 지났는데 조금 발전해야 되겠죠? 이제 4명 탑승하게 되고. 아니 그렇게 우주에서 한 사람을 더 보내는 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인 그냥 좀 거예요.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 2명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 2명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좀 되게 깡마른 사람 2명을 한 자리에 우주 태우고. 비행사로 몸집이 작은 사람을 선호하긴 해요. 덩치가 너무 그렇겠네요. 크면 우주선에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슬림하고 키도 좀 작은 게 더 유리하고. 제가 달 탐사에 적합한 체형이라는 걸 또 우리가 달 탐사선에 탑승하기에 아주 편안할 수 있는 체형. 네, 그럴 수 있죠. 박사님 달 기지를 건설한다면 어떤 점이 고려돼야 될까요? 건축적으로나? 이 모든 게 제가 건축가의 눈으로 보면은 다 공간 대결이거든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거기에 자원을 약탈하고 노예를 만들고 하면서 경제 규모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럼 더 내가 멀리. 쓸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되니까 맞아요. 범선을 만들어서 더 큰 바다를 건넌다든지 아니면 더 높은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공간을 점령한다든지 근데 그게 쭉 가다가 이제 우주선 발사해가지고 저 달나라 공간까지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서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인류가 가는 방향이 인터넷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몇 개 컴퓨터 네트워크만 하면은 가상 공간이라는 무한한 공간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생활할 수 있을 만한 가상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달을 개발한다면 달을 차라리 서버실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일단 냉각. 냉각도 되고 남극에다가.
인터넷을 보면은 친환경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굳이 사람들이 안 가더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라는 그 책을 보면은 내가 좋아요 클릭 한 번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서버를 써서 신호를 보내서 이 송신국에 다시 지구를 반바퀴 돌려서 보내오고 그래서 우리 좋아요 클릭으로 엄청난 서버로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요즘에 많이 이용하는데 걔네들이 차지하는 그 서버 센터의 면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얘네들이 엄청난 열을 사용하고 있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서버가 확장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메일을 지워라. 보지 않는 맞아요. 메일. 예. 메일을 지우자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뭐 동영상을 보내기 시작을 하고 조금 더 지나면 AR 체험하는 걸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속도와 에너지 이 서포트하는 게 못 따라가거든요. 건축계에서는 한 10년 전에는 물류센터 만드는 게 화두였었는데 지금은 서버 만드는 게 화두예요. 돈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버 확충이 엄청나게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건 달에다가 서버실을 네. 놓자고 말씀하셔서 그게 사실 우주 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달 혹은 다른 천체를 오염시키거나 혹은 파괴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선택해야 된다면. 선택을 해야 된다. 어딘가에 서버를 지어야 된다면은 지구에다 짓는 것보다는 달에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또 천문학자 입장에서는 달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네. 에너지 문제 같은 것들의 해결책이 좀 덜 쓰고 조금 불편하게 살고 서버가 부족하다면은 좀 데이터를 덜 쓰고 그러니까 좀 반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절약하는 것도 해야 되고 기술 발전도 해야 되고. 왜냐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전기값을 한 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에어컨을 4대씩 돌릴 네. 거고 5대씩 돌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욕심 만족시키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그게 생각하지 건축에서는 않기 증명이 된 게 LED 등이 나오고 나서 에너지를 10분의 1로 썼는데 많이 전구를 쓰- 더 10배 많이 이상 써. 그러니까 전등을 더 많이 켜.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네. 사실 이제 데이터 용량이 적으니까 다 지우고 네.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5만 대만 온갖, 다 이메일로 다 예. 보내고 오히려 이메일을 막 저장소로 쓰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의 에너지 문제 해결은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가사노동을 세이브해 줄 것 같은 수많은 가전제품의 발명들이 있잖아요. 세탁기 네. 같은 거. 네. 세탁기 같은 걸 발명하고 냉장고가 있고 뭐 등등 하게 되면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세기 전에 가사노동하는 것보다 지금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노동 시간이 더 길다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세탁을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면 세탁기가 생기고 나니까 하루에 한 매일 번씩 한- 돌리는 네네. 거죠. 옛날에 목욕을 하루에 한 번씩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목욕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노동력을 과연 건축가도 세이브하느냐라는 그래요. 문제에 있어서 건축가도 옛날에 투시도 한 장만 그리면 됐는데 그쵸? 컴퓨터 네. 렌더링 나온 다음에 동영상까지 만들어야 돼. 360도 뷰를 보여주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를 다루는 책이 네. 가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짓을 왜 하는지를 분석해 보면 지금 끊임없이 기술 발전으로 인간이 할 일을 기계가 대체해 주게 됐는데 그거를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약된 시간과 효율로 얻어진 그런 이익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일을 더 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런 생각은 좀 딴 분이 했으면 좋겠고 과학자는 좀 기술 발전 시켰으면 좋겠어요. 내연기관을 좀 극복하고 핵융합도 좀 발전시켜.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빠른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에게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얘기 내가 할게 딴 데 가서. 욕심을 누누이 실어야 돼, 말씀드리지만 욕심을. 두 분이 단톡방을 파셔가지고 확실히 합의를 하고 녹화에 나오세요. 아 근데 우리 생각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너무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우주 공간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명목에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예전에는 이제 우주 조약이라는 헌법 같은 조약이 있었어요. 우주는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주인은 그 국가의 사절과 같이 취급해줘야 한다. 그래서 조난을 당하면 누구든지 가서 구조해줘야 되고 뭐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달에 가는 것이 몇 안 되는 특정 국가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앞으로 여러 나라가 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신세대 조약이 아르테미스 약정이에요. 우리도 가입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함께 하게 됐는데 아르테미스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규모의 일은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함께 해야 되는 탐사의 규모인데 들어올래 말래, 가입할래? 너도 우리랑 함께 할래? 동맹국을 만드는 그거를 하는 그 약정이었죠. 아르테미스 우리도 약정.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르테미스 약정. 이름만 탁 듣기에는 뭐 3년 계약하면은 첫 달은 무료고 이런 느낌인데. 약정. 그러네. 우리가 우주 탐사 얘기하면서 그 양면성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게 돼요. 정말 표면적으로는 너무 평화로운 얘기잖아요. 사실 거기엔 다 이면에는 굉장한 정치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르테미스 약정도 사실은 굉장히 편을 가르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냉전 말고 신냉전이라는 말을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경쟁, 지금 신냉전은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에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정보가 많이 공개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과학기술의 실력, 우주 탐사 실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를 밖에서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중국이 첫 번째 달 궤도선 쏠 때 아무도 몰랐어요. 쏜 다음에 우리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원래는 상공에 뭘 쏘아 올릴 때 미리 등록을 하거든요. 미리 등록을 해서 궤도도 확인하고 우리가 갈 때 다른 거랑 부딪히거나 그렇죠. 다른 인공위성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돼서 그 궤도들을 서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뭐 교도소로 보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레이더나 이런 걸로 파악이 안 돼요? 짧은 시간에 발사해버리고 말면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진짜요? 예, 그게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정보가 약간 폐쇄돼 있었어요. 근데 알아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걸 얘기하면 그 정도를 미국이 파악할 수 있다는 첩보 능력을 첩보 능력을 노출한 거기 때문에 그럴 알고만 수도 있겠죠. 있죠. 네. 그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굉장히 또 다른 형태의 냉전 중이어서 신냉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르테미스 약정은 우리는 미국이랑 좀 더 가까운 사이야라고 천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네 중국 편 할 거야, 미국 편 할 거야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분열의 시대로. 아르테미스 계획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궁극적인 목적은 달에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남극에 뭐 세종기지, 장보고기지 있듯이 달의 남극에도 기지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중국도 달의 남극에 기지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극에서 그러하듯이 남극에도 여러 나라의 기지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서로 뭐 침범하지 약탈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다 각각의 영토를 존중해주고 우주에서의 공간도 그렇게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땅도 넓은데 굳이 왜 같은 장소로 가려고 그러죠? 달의 남극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달의 남극에 얼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이 있구나.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유가 있어요. 있구나. 네, 그래서 일단 물이 있으면 그거 분해해가지고 그렇죠. 산소는 호흡하는 데 쓰고 수소는 연료로 써서 그걸로 이제 거기서 로켓을 발사하면 또 이미 딴 데로 경쟁이 갈수 있는 시작된 거죠. 거네. 여기서 우주 경쟁. 그럼요. 네. 새로운 경쟁이 시작된 자원 거네. 전쟁이. 그다음에 남극에는 백야 현상이 거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해가 지지 낮게 않고. 뜨긴 하지만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열 전지판을 위에 붙이지 않고 옆면에 붙여서 해가 계속 아주 오랫동안 밤이 없는 거죠. 그 백야 기간 동안에. 그러면 오히려 더 태양열 전지판을 훌륭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기기가 너무 뜨거운 온도를 견디고 너무 차가운 온도를 견디게 설계할 필요가 없이 낮은 온도만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면 그러니까 이미 되니까. 달도 강남이 있구나. 아, 이럴 핫플레이스가. 수가.